안녕하세요. 올해 65세 된 이영숙입니다. 저는 35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어요. 수백 명의 아이들을 가르쳤죠. 하지만 제가 가장 애지중지 키운 아이는 따로 있었답니다. 우리 아들 민수였거든요. 민수를 임신했던 때가 어제 일 같네요. 결혼하고 5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병원은 물론이고 한의원도 다 보고 절에 가서 기도도 해보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거든요. 그러다가 겨우 생긴 아이가 민수였어요. 민수가 태어난 날 남편은 눈물을 보이며 정말 잘 키우겠노라 다짐하기도 했지요. 정말 그렇게 키웠어요. 땅에 내려놓으면 다칠까봐 걱정하고 조금만 열이 나도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민수가 원하는 건 뭐든 해줬죠.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과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아이가 나중에 저를 이렇게 아프게 할 줄은요. 민수는 정말 잘 자라줬어요. 공부도 잘하고 착하기까지 했어요. 대학도 좋은 곳으로 가고 IT 회사에 취직해서 팀장까지 됐거든요. 32살 된 민수를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어느 봄날 민수가 결혼할 사람이 있다며 얘기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드디어 며느리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거든요. 정말이야? 어떤 사람이니? 지영이라고 해요.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고 나이는 29살이에요. 민수의 얼굴에서 행복이 넘쳐 흘렀어요. 저도 덩달아 기뻤죠. 다음 주말에 인사드리러 올게요. 그 일주일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며느리 될 사람이 온다는 생각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드디어 지영이를 만나는 날이 왔어요. 민수가 예쁜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을 때 제 첫 느낌은 좀 복잡했어요. 분명 예쁘고 똑똑해 보였는데 어딘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이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영이의 인사는 정중했지만 따뜻함은 없었어요. 마치 비즈니스 미팅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며느리가 온다고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했어요. 민수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갈비찜도 만들고 동그랑땡도 부치고 잡채도 했어요. 며느리 될 사람이 맛있게 먹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지영이는 음식을 거의 건드리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저 글루텐 프리 식단을 하고 있어서요. 글루텐 프리가 뭐예요? 밀가루를 안 먹는 거예요. 건강관리 차원에서요. 제가 새벽부터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몸에 해로운 것처럼 느껴졌어요. 순간 마음 한 구석이 움츠러들었어요. 더 당황스러운 건 지영이가 계속 핸드폰을 확인하는 거였어요. 저희와 대화하는 중간중간에도 문자를 보고 답장을 했어요. 지영아, 부모님 앞에서 핸드폰은 좀.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지영이가 대답했어요. 아, 죄송해요. 회사 일이 좀 급해서요. 중요한 마감이 내일이거든요.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쁘잖아요.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했어요. 여보, 며느리 될 애가 좀 차갑지 않아요? 젊은 애들이 다 그렇지 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 이상함을 더 느꼈어요. 지영이는 전통 예식을 완전히 거부했거든요. 어머님, 전통 혼례는 너무 구시대적이에요. 저희는 스몰 웨딩으로 할 거예요. 스몰, 그게 뭐니? 간소하고 세련된 결혼식이요. 하객도 정말 필요한 분들만 초대하고요. 지영이는 하객 명단까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분석했어요. 이분들은 민수 씨 커리어에 도움이 될 거고, 이분들은 인맥 관리에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결혼식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축제가 아니라 사업 계획 같았어요. 저는 서운했지만 또 참았어요.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결혼식은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했어요. 정말 세련되긴 했지만 뭔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민수가 행복해 보여서 저도 기뻤어요. 신혼집은 저희가 전세금을 마련해 줬어요. 민수가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몇 달 후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이 왔어요. 엄마, 지영이가 임신했어요. 민수가 전화로 신나서 말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드디어 손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거든요. 이번 주말에 초음파 사진 가지고 갈게요. 그 주말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드디어 손주를 만난다는 생각에 설레서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주말에 민수 부부가 왔을 때 지영이는 작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이게 뭐니? 육아 계획서예요. 미리 준비해뒀거든요. 파일을 펼쳐보니 A4 용지가 30장도 넘게 있었어요. 임신 중 주의사항부터 출산 후 육아 방법까지 정말 세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지영아, 이걸 언제 다 준비했니? 임신하기 전부터 준비했어요. 계획적으로 해야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시간표별로 세세하게 나뉜 육아 스케줄표를 보니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지영아,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해야 하니? 어머님, 요즘 육아는 과학이에요. 대충 감으로 하면 아이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나빴어요. 제가 35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고 민수를 키운 경험이 대충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아이를 갖는 게 이렇게 계산적인 일인가요? 사랑과 기대와 설렘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했어요. 여보, 지영이가 너무 계획적인 것 같지 않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데 뭐 어쩌나. 우리 때와는 달라.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아이 낳으면 달라질 거야. 모성애라는 게 있잖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 구석이 계속 불안했어요. 드디어 40주를 꽉 채워 손주가 태어났어요. 너무나도 예쁜 남자아이였지요. 병원에서 처음 아이를 안아본 순간 제 마음이 사르르 녹았어요. 정말 사랑스러웠거든요. 지영이도 출산의 고통 속에서도 미소를 지었어요. 지영아, 고생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따뜻한 가족 같았어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시간은 3개월밖에 지속되지 않았어요. 지영이의 직장 복귀가 시작되면서 모든 게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때 저는 전혀 몰랐어요.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의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도현이가 세상에 온 지 3개월이 지났어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죠. 지영이도 출산 후에는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지영이가 직장 복귀를 준비하면서 깨졌어요. 어머님, 회사에서 3개월 후에 복귀해야 한다고 해요. 지영이의 목소리에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그럼 도현이는 어떡하지? 그래서 어머님께 부탁드리려고 해요. 순간 제 가슴이 뛰었어요.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달랐어요. 여보, 우리 이제야 은퇴했는데 좀 쉬어야 하는 거 아냐? 몸도 약한데. 아이 보다가 병이라도 나면 어쩔 거야. 남편의 걱정이 이해되긴 했어요. 하지만 도현이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었어요. 결국 저는 도현이를 돌봐주기로 했어요.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시련의 시작인지 말이에요. 지영이는 복직하기 전에 저를 불러 앉혔어요. 그리고 두꺼운 파일을 제 앞에 놓았어요. 어머님, 이거 꼼꼼히 읽어보세요. 이게 뭔데? 도연이 육아 매뉴얼이에요. 이대로만 해주시면 돼요. 파일을 펼쳐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첫 페이지부터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오전 6시 기상 후 체온 측정과 기록. 오전 6시 반 1차 수유, 분유 120ml. 오전 7시 실내 온도 22도, 습도 50 유지 확인. 하루 24시간을 분 단위로 쪼갠 일과표가 써 있었거든요. 지영아, 이게 다 뭐니? 어머님, 요즘 육아는 과학적으로 해야 해요. 감으로 하면 안 돼요. 또 그 말이에요. 도연이는 저희 첫 아이예요. 실수할 수 없어요. 지영이의 눈빛이 단단했어요.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매뉴얼을 넘겨보니 더 놀라운 내용들이 나왔어요. 발달 단계별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도현이와 어떻게 놀아야 하는지, 어떤 장난감을 줘야 하는지, 심지어 몇 분 동안 놀아야 하는지까지 적혀 있었어요. 지영아,
아이는 자연스럽게 놀면서 크는 거야. 어머님, 그건 옛날 방식이에요. 지금은 모든 게 과학적으로 증명돼야 해요. 그리고 매뉴얼 마지막 구분에는 일일 육아 보고서라는 게 있었어요. 매일 도현이가 뭘 먹었는지, 몇 시에 잤는지, 어떤 놀이를 했는지 다 적어서 보고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어머님, 이 보고서는 매일 저녁에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보고서를 써야 한다니요. 그동안 학교에서 충분히 많은 보고서를 써봤는데, 이제 손주 키우면서도 보고서를 써야 한다니. 지영아,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체계적으로 해야 도연이한테 좋아요.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도현이를 위해서라면 해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첫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매뉴얼에 따르면 도현이가 우는 시간도 정해져 있었거든요. 수유 시간이 아닌데 울면 달래주지 말라고 되어 있었어요. 아이가 배고파서 우는 것 같은데 전화로 지영이에게 말했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어요. 어머님, 매뉴얼대로 해주세요. 아이가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건강하게 자라요. 도현이가 계속 울고 있는데 달랠 수도 없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지영이가 집에 무언가를 가져온 거예요. 어머님, 이거 베이비 홈캠이에요. 베이비 홈캠이 뭔데? 도연이를 찍는 카메라예요. 도연이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지영이는 거실과 도현이 방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어머님,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저도 회사에서 도연이 보고 싶고 어머님도 편하실 거예요. 편하다고요? 저는 감시받는 기분이었어요. 카메라를 통해 지영이는 제가 뭘 하는지 다 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지영이는 회사에서도 계속 확인했어요. 어머님, 지금 도연이가 울고 있는데 왜 안 달래주세요? 매뉴얼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상황마다 대처법이 다 나와 있어요. 매뉴얼을 다시 펼쳐보니 정말 있었어요. 저는 점점 지쳐갔고 도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키우는 게 맞나 싶었어요. 어느 날 도현이가 감기에 걸렸어요. 열이 나고 콧물도 났죠. 저는 바로 소아과에 데려갔어요. 별일 아닙니다. 아이가 감기 기운이 있는 것뿐이에요. 며칠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안심시켜 주셨어요. 하지만 지영이의 반응은 달랐어요. 어머님, 어떻게 된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지영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현이가 감기 기운이 있대.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셨어. 어머님, 유달지 확인해봤는데 실내 온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네요. 글쎄, 카메라에 온도계까지 달려 있었던 거예요. 지영이는 그것까지 다 확인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외출할 때 마스크는 제대로 씌웠어요? 매뉴얼 3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외출 시 필수 준비물이요. 저는 매뉴얼을 다시 펼쳐봤어요. 정말 있었어요. 생후 3개월 아기에게 마스크를 씌우라고 되어 있었어요. 3개월밖에 안 된 아이에게 어떻게 마스크를 씌우니? 세균 감염 예방을 위해서예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교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아이들을 돌봤는데 지금 와서 이런 취급을 받다니. 보다 못한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도현이를 위해서. 이렇게 감시받으면서 키우는 게 도현이를 위한 걸까? 남편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어요. 다음 날 지영이가 퇴근 후 집에 왔어요. 어머님, 앞으로 더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이거 새로 나온 매뉴얼이에요. 생후 4개월 버전이에요. 지영이가 또 다른 파일을 내 앞에 놓았어요. 이번엔 70페이지였어요. 어머님, 도연이가 자라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아져서 매뉴얼도 업데이트됐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뚝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느꼈어요. 이건 육아가 아니라 감시였어요. 지영아, 이거 좀 심하지 않니? 어머님, 요즘 엄마들 다 이래요. 어머님만 따라오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35년 교직 경험이 따라오지 못한다는 말로 무시당했어요. 지영아, 나는 35년 동안 어머님, 그건 옛날 방식이에요. 지금은 시대가 달라요. 지영이는 제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았어요.
그날 밤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이거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건 며느리가 당신을 부려먹는 거야. 하지만 도현이는 어떡해요? 도연이는 당연히 사랑하지. 하지만 이런 식으로 키우는 건 아니야.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도현이는 정말 소중했지만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키워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어머님, 베이비시터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무슨 교육? 전문적인 육아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어머님도 수료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지영이는 저를 시어머니가 아니라 베이비시터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어요. 베이비시터 교육을 받으라는 지영이의 말을 듣고 나서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35년 동안 교사로 일한 제가 이제 와서 육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요?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지영이의 요구는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하루에 3번씩 영상통화를 해야 했어요.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6시에 도현이 상태를 보여줘야 했죠. 어머님, 지금 도연이가 갖고 노는 장난감은 어디서 난 거예요? 예전에 민수 키울 때 쓰던 건데 왜 그러니? 어머님, 30년 된 장난감을 주시면 어떡해요? 위생상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새로 사주세요. 도현이가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도 장난감을 빼앗아야 했어요. 아이가 울어도 어쩔 수 없었죠. 그리고 도현이의 모든 활동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야 했어요. 밥 먹는 모습, 노는 모습, 잠자는 모습까지 하루에 수십 장의 사진을 찍어야 했거든요.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도현이를 돌보는 것보다 사진 찍고 보고서 쓰는 게 더 힘들었거든요. 그리고는 이유식까지 통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영이는 이유식 전문 업체에서 사온 음식을 가져왔어요.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진 이상한 색깔의 이유식이었죠. 도현이는 그 이유식을 싫어했어요. 숟가락을 입에 가져가면 고개를 돌리곤 했죠. 그런데도 지영이는 막무가내였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것만 주면 편식하게 돼요. 영양소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도현이는 계속 울었어요. 배가 고픈 것 같았는데 이유식을 거부하니까요. 견디다 못한 저는 어느 날 몰래 이유식을 만들어줬어요. 35년 동안의 경험으로 만든 이유식이었어요. 당근과 감자를 부드럽게 삶아서 곱게 갈고 아주 조금의 소금으로 간을 했죠. 도현이가 방글방글 웃으면서 이유식을 받아 먹었어요. 오랜만에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던 거예요. 퇴근 후 집에 온 지영이가 저를 불러 앉혔어요. 어머님, 오늘 도연이한테 뭘 먹인 거예요? 순간 심장이 뛰었어요. 들켰구나 싶었거든요. 도현이가 밥을 안 먹어서 내가 좀 만들었어. 어머님, 성분 분석표는요? 어떤 재료로 만드셨는지, 칼로리는 얼마인지, 나트륨 함량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죠. 이건 내가 민수를 키운 경험으로. 경험은 과학이 아니에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검증되지 않은 음식은 도연이한테 주면 안 돼요, 어머님. 그리고 지영이는 제가 정성껏 만든 이유식을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음식을 버리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을 버리는 거였어요. 어머님, 이해해 주세요. 이건 도연이 건강을 위해서예요. 시어머니가 만든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해해 달라니요. 그날 밤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남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이 못된 것이 어디서 그런 짓을? 남편은 정말 화가 많이 난 모습이었어요. 어쩌겠어요. 민수 생각해서 참아야지요. 민수가 뭘 했다고? 마누라 뒤에 숨어서 당신만 괴롭히잖아.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민수는 이런 일들을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남편은 한 소리 해야겠다며 지영이를 불러 앉혔어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정신이 제대로 된 거야? 아버님, 그게 아니라 변명을 늘어놓는 지영이를 보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냉랭해졌어요.
남편은 지영이와 아예 말을 하지 않았고, 지영이도 말수도 줄어들고 저를 보는 눈빛도 차가워졌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화요일 오후였어요. 도현이는 거실에서 놀고 있었어요. 18개월이 된 도현이는 이제 걸을 수도 있고 뛸 수도 있었어요. 저는 잠시 부엌에서 도현이에게 줄 과일을 깎고 있었죠. 그때 핸드폰에서 문자 알림 소리가 났어요. 민수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오늘 회식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요. 문자를 확인하는데 1분도 안 걸렸어요. 정말 잠깐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도현이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급하게 거실로 뛰어가 보니 도현이가 바닥에 넘어져 있었어요. 도현이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바닥에 떨어진 블록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힌 것 같았어요. 도현이가 자지러지게 울었어요. 이마의 상처에서 피가 계속 흘렀고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급하게 남편을 불렀어요. 저희는 급하게 도현이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도현이를 살펴봤어요. 다행히 상처가 깊지 않네요. 정말 괜찮나요? 아이들이 넘어져서 다치는 건 흔한 일이에요. 며칠 지나면 나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안심이 됐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정말 무서웠거든요. 병원에서 처치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도현이는 그제야 울음을 그치고 제 품에서 잠들었어요. 저는 민수에게 전화해서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리고 1시간 후 지영이와 민수가 급하게 집으로 왔어요. 지영이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지영이는 저를 보지도 않고 잠든 도현이를 살피더니 저를 향해 쏘아 붙였어요. 어머님, 제가 CCTV를 봤는데요.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어머님이 핸드폰 보시느라 도연이를 안 보셨어요. 지영이가 화면을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핸드폰 화면에는 제가 문자를 확인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어요. 아기한테는 1초도 긴 시간이에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아이 옆에서 한시도 눈을 떼면 안 되는 게 육아의 기본 아닌가요? 순간 저는 정말 억울했어요. 지영아, 아이는 안전한 곳에서도 다칠 수 있는 거야. 그게 아이가 자라는 과정이야. 방심했으니까 다친 거잖아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지영아, 나도 엄마야. 나도 아이를 키워봤다고. 어머님이 아이 키운 건 30년 전 일이잖아요. 지금이랑은 완전 다르다고요. 저와 지영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지영이가 저를 때린 거예요. 손바닥으로 제 뺨을 내리쳤어요. 65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한 적이 없었어요. 며느리가, 제가 그렇게 아껴주려고 했던 며느리가 저를 때렸어요. 저는 충격이 너무 커서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남편이 달려와 지영이의 뺨을 똑같이 내리쳤어요. 살다 이런 못된 년은 처음 본다. 남편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민수가 지영이를 감싸며 저희에게 대든 거예요. 엄마가 잘못한 거잖아요. 도현이를 다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30 넘게 동안 모든 걸 바쳐서 키운 아들이 지금 며느리 편에 서서 부모를 공격하고 있구나. 엄마는 뭐 하는 거예요? 도현이를 다치게 해놓고 사과도 안 하고. 민수의 눈에는 원망만 가득했어요. 민수를 키운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이제는 남 같았어요. 그때 남편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오늘부터 너희들과는 인연 끊는다. 아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족이 연을 끊는다고 끊어지는 거냐고요? 가족, 이게 가족이냐? 어쨌든 어머님이 잘못한 거잖아요. 지영이가 울면서 말했지만 남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아니, 도현이는 어떡하고요? 민수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 남편은 단호했어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지영이한테 뺨을 맞은 충격도 충격이었지만 민수가 저희 편이 아니라는 걸 확인한 게 더 큰 충격이었거든요. 그때 남편이 무언가를 결심한 듯이 말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진짜 떠나자. 지금 당장. 저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어젯밤 일을 생각하면 이 집에 더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주도. 거기 가서 노후를 시작하자. 제주도라니. 생각해보니 남편과 저는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었어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무서우면서도 설레었거든요. 65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니. 저희는 조용히 짐을 쌌어요. 30여 년 동안 민수만 생각하며 산 인생,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저희는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더 이상 지영이의 감시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주도에 도착해서 저희는 서귀포에 있는 작은 전원주택을 봤어요. 바다가 보이는 예쁜 집이었어요.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았는데 정말 신기한 건 마음이 전혀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했거든요. 새 집에 이사하고 나서 저희는 완전히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어요. 아침에는 바다를 보며 산책을 했어요. 그리고 집 뒤편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어요. 직장 생활하랴 살림하랴 애 키우랴. 여유를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꿈꾸던 노후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는 지역 노인정에 가서 봉사를 했어요. 한글을 못 읽으시는 할머니들께 글을 가르쳐 드렸어요. 여기서는 아무도 제 경험을 옛날 방식이라고 무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해했죠. 여보, 우리 왜 이걸 이제야 했을까요? 그러게. 그동안 너무 바보같이 살았나 봐.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거든요.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비로소 진짜 내 인생을 살게 됐다는 것을요. 그렇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살면서 1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이제 담담하게 전화를 받을 수 있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때 제가 너무했어요. 민수의 목소리에 후회가 섞여 있었어요. 엄마, 우리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없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예전처럼? 지영이의 감시를 받으며 매뉴얼대로 손주를 돌보며 사는 걸 말하는 걸까요? 이제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고 싶다. 너희들도 너희 방식대로 잘 살 거라. 저희 정말 힘들어요. 지영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둘이서 힘을 합쳐서 이겨내라. 그게 진짜 부부야. 엄마 없이는 너무 힘들어요. 엄마는 이제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고 싶어. 전화를 끊어버리고 테라스로 나갔어요. 제주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었어요. 65세, 남들보다 늦었을지 모르지만 이제야 진정한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그때 남편이 차를 들고 따라 나왔어요. 저희는 바다를 바라보며 차를 마셔요. 그동안 교사로 일하면서 아이들에게 꿈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으면서 정작 저는 제 꿈을 잊고 살았었어요. 민수에게 행복하게 살라고 했으면서 정작 제 행복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저 자신으로 살아가는 이영숙. 가끔 도현이가 그리워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희생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부모도 자신만의 삶을 살 권리가 있다는 거요. 해가 질 무렵 제주 바다에 노을이 붉게 물들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야 저는 자유예요.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제 마음대로 사는 자유 말이에요. 바다 위로 떨어지는 석양을 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이 더욱 기대된다는 거요.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일 뿐이에요. 진정한 나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 말이에요.